어느 날 아침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잔고는 생각보다 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값은 늘고 생활비는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돈을 쓴 기억은 있는데 내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로 옮겨간 겁니다. 2025년 상위 0.1% 수준의 순자산 기준선은 약 86억 원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 같은 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라에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분산해서 집중으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버티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이상하게 삶이 더 빡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가격이 오를 때만 돈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흐름은 조용히 시작되고 대부분은 나중에 결과로만 확인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2025년 지금 부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5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내 돈이 서 있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지 위험한 자리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이동입니다. 원화에서 달러로. 2024년 1월 원달러 환율은 1288원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475원이 됐습니다. 1년 만에 187원이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여전히 1470원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냥 해외여행이 비싸지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여행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환율은 자산의 무게를 바꿉니다. 같은 1억 원도 어떤 통화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1년 뒤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1년 전에 1억 원을 달러로 바꿔놨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1,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반대로 원화만 들고 있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만큼 손해본 겁니다.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살았는데 통화 선택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은 한 달 만에 21% 급증했습니다. 개인 달러 예금도 1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체 외화 예금은 670억 달러, 전월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보통 달러를 팔아서 환차익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원화가 강해질 이유가 당장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낮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통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원화가 약해지면 더 빨리 오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26년 1월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0.9%로 봤습니다. 2026년은 1.7%입니다. 경제 성장은 더디고 달러 강세는 지속됩니다. 원화 약세 구조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원화를 빠져나갔습니다. 기업들도 달러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원화에서 달러로.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이동입니다. 내 자산이 어느 통화 위에 서 있는지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이동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양극화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87% 올랐습니다. 지방은 1.76% 떨어졌습니다. 서울만 보면 4.5%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는 7% 이상 올랐습니다. 반대로 지방광역시는 2.3% 하락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누구는 자산이 늘고 누구는 줄었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구조, 같은 집인데 위치 하나로 자산의 방향이 갈립니다. 사람들은 지금은 잠깐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잠깐이 아닙니다.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전고점에 99.9%까지 회복했습니다. 지방은 8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의 81.7%가
수도권에 삽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고 돈이 없는 곳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사람도, 일자리도, 기업도, 소비도 결국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결과가 집값에 찍혀 나오는 겁니다. 2026년은 어떨까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집값이 2에서 3%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방은 보합이거나 1% 하락입니다.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공급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5년 4만 6천 가구에서 2026년 2만 4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47.6% 급감입니다. 경기도는 43.2%, 인천은 36.9% 감소합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건이 없으니까요. 서울대의 한 부동산 연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주택시장은 이미 서울대 비서울로 완전히 분리됐다. 2026년 서울 중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방 집값 반등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75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8.7%가 양극화가 더 커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지방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늘어날 곳에 있는지 줄어들 곳에 있는지. 지금은 오르냐 내리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가 살아남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세 번째 이동입니다.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갖고 있습니다. 7년 전에는 41.8%였습니다. 2.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대로 하위 50%의 점유율은 1.2%포인트 줄었습니다. 위에서는 더 가져가고 아래에서는 더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위층 내부의 격차입니다. 상위 1%에 들려면 순자산 33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5.3% 올랐습니다. 상위 0.5%는 44억 2천만 원입니다. 7.4% 올랐습니다. 상위 0.1%는 86억 7천만 원입니다. 15.6% 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자산이 많을수록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가 더 부자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그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61억 원입니다. 평균 부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9.6%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비율 16.9%의 절반 수준입니다. 빚은 적고 자산은 많습니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 평균의 3.4배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소득,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38.5%를 차지합니다. 전체 가구 평균의 16.8배입니다. 월 614만 원을 쓰고도 779만 원을 저축합니다. 쓰는 돈보다 모으는 돈이 더 많습니다. 자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구조로 이기는 겁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도 봐야 합니다. 0에 가까우면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합니다. 2017년에 0.584였습니다. 2024년에 0.612가 됐습니다. 7년 연속 상승입니다.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KDI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 격차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격차가 너무 커지면 사회 이동성이 저해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아닙니다. 부익부 빈익극빈입니다. 이게 세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노력은 속도만 높여줄 뿐입니다. 네 번째 이동입니다. 자영업에서 대기업으로. 2023년 폐업자 수는 98만 6천 명이었습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자영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후 3년을 못 버팁니다. 평균 영업기간이 6.5년입니다. 10년 넘게 버티는 곳은 22%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폐업률이 16.2%입니다. 소매업은 15.9%입니다.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12.89%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폐업 사유 1위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입니다. 86.7%가 이걸 꼽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이 52.2%, 인건비 상승이 49.4%, 원재료비 부담이 46%, 임대료 상승이 44.6%입니다.
다 오르는데 매출만 안 오릅니다. 폐업할 때 평균 부채가 1억 236만 원입니다. 폐업 비용만 평균 2,188만 원이 듭니다. 문 닫는 것도 돈이 듭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24%입니다.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률이 15%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7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 시장은 누가 가져갈까요? 대기업입니다. 프랜차이즈입니다. 플랫폼입니다. 동네 빵집이 망하면 파리바게뜨가 들어옵니다. 동네 치킨집이 망하면 교촌이 BBQ가 들어옵니다. 동네 식당이 망하면 배달 플랫폼이 시장을 먹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그 일자리는 대기업으로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골목 상권의 돈이 대형 자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자영업에서 대기업으로.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가게들이 망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소규모 분산 구조에서 대규모 집중 구조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이 집중이 계속되면 결국 가격 결정권도 시장의 률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이동입니다. 청년에서 기성세대로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격차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 1억 6천만 원 차이였습니다. 2022년에 2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격차가 45% 벌어졌습니다. 청년층 순자산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4천만 원 증가입니다. 중장년층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1천만 원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청년은 4천만 원 늘었고 중장년은 1억 1천만 원 늘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20대 내부의 격차입니다. 20대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35.2배입니다. 같은 20대끼리 소득 격차는 2.5배입니다. 자산 격차는 35.2배, 소득 격차는 2.5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득으로 이 격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모한테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의 대물림입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청년층의 부채 구조도 봐야 합니다. 2019년에 청년층 부채 중 전월세 보증금 대출 비율이 20.4%였습니다. 2022년에 30%가 됐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닙니다. 전세금 마련하려고 빚을 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이미 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부분 40대 이상입니다. 청년은 집값 오르는 걸 구경만 합니다. 아니,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세값 오르는 건 직접 맞습니다. 2026년 수도권 전세가가 3%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97년 IMF 세대는 위기를 겪었지만 회복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 다릅니다. 저성장 시대의 출발선 자체가 불리합니다. 부모의 자산이 없으면 격차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청년에서 기성세대로. 그리고 이 이동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청년은 시간이 있지만 자본이 부족하고 기성세대는 자본이 있지만 시간이 적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사회 전체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만큼 더 위험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섯 가지 부의 이동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는 약한 곳을 떠나 더 강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곳에서 집중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달러 쪽으로, 지방의 자산은 수도권으로, 중산층의 몫은 상위층으로, 자영업의 시장은 대기업으로, 그리고 청년 세대의 기회는 기성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6년에도 이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보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자산 양극화는 계속 심해지고 자영업 폐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는 고착화됩니다. 방향을 읽지 못하면 부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건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돈이 빠져나가는 곳에 서 있는지, 들어오는 곳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부동산만 갖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원화 예금만 갖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자영업만 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내 자산이 이동의 방향과 같은 쪽에 있는지 반대쪽에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숫자로 보셔야 합니다. 둘째, 통화를 분산하세요. 원화 자산만 100% 보유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미국 주식 등으로 일부라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 통화에 과도하게 쏠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일부라도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 부동산 보유자는 출구 전략을 세우세요. 2026년 지방 부동산이 반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고 그 돈으로 더 나은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막연히 버티기만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자영업자라면 구조조정할지 버틸지 결정하세요. 폐업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버티다가 빚만 늘어나는 것보다 정리하고 재기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도 활용하세요.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폐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손절도 전략입니다. 다섯째, 부채를 관리하세요. 고금리 시대의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이자 부담에 짓눌립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세요. 상위 1% 부자들의 부채 비율이 9.6%입니다. 그들도 빚을 쓰지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결국 위기 때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위기 그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었는지가 모든 걸 바꿉니다. 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는 쪽에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옮겨 타는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이 흐름은 2026년에 더 분명해질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때 내가 팔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돈은 소리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자리를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